여러분. 저는 딱 5년 전에 에어비앤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는 30억대 반포 아파트를 계약했어요. 이게 다 숙소 운영에서 쌓은 결과입니다.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 이걸 바탕으로 한국에서 에어비앤비 창업 어떻게 하면 합법적으로 잘 시작해서 수익까지 낼 수 있을지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게 그냥 월급 외 부수입 이 정도 수준이 아니더라고요. 어떤 분은 글쎄 5년 만에 30억짜리 반포 아파트를 이걸로 마련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니까 와, 진짜 솔깃하죠. 아, 그렇죠. 그런 사례들이 들리면 관심이 확 가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거 혹시 불법 아닌가? 법적으로 괜찮나? 이런 거요. 그리고 그럼 도대체 어떻게 시작해야 돼? 이런 현실적인 궁금증도 많으실 겁니다. 오늘 저희랑 같이 그 핵심들 한번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시죠. 네, 맞습니다. 이 공유 숙박, 특히 에어비앤비가 부업으로도 그렇고 아예 새로운 사업 아이템으로도 엄청 관심을 받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자료를 보면 단순히 어떻게 하냐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왜 사람들이 이걸 하려고 하는지 그 이유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여기에 딱 초점을 맞추고 있더라고요. 합법적인 방법, 그게 핵심이군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자료들에 나온 합법적인 운영 구조가 뭔지, 실제 사례는 어떤지, 그리고 이거 진짜 어렵다고들 하시는데 그 매물 구하는 문제,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이 진짜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들을 좀 체계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가장 근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 볼까요? 왜 이렇게 다들 에어비앤비 하는 걸까요? 이게 그냥 방 하나 빌려주고 용돈 벌고 그런 차원이 아닌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스케일이 좀 다르죠. 자료들 보니까 이게 단순히 월급 외 추가 수입 이런 개인적인 이득 이걸 넘어서는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외국인 관광객들 오니까 외화벌이 효과도 있고 국가적인 차원에서도요. 네. 그리고 국내 관광 숙박 산업 자체를 좀 활성화하는 데 기여한다. 이런 좀 더 큰 그림도 제시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30억 아파트 사례 이런 것처럼 평범한 개인이 비교적 적은 노력으로도 꽤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 이것 때문에 요즘엔 부동산보다 이게 더 핫하다. 이런 말까지 나온다고 하네요. 그렇죠. 그 잠재력 때문에 다들 관심을 가지시는 건데 근데 이 사업 모델을 제대로 알려면요. 공식 용어부터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아, 용어요? 네. 네네. 보통 단기 임대 형태는 단기 공유 숙박업 전대차 이렇게 부르고요. 특히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정식 허가를 받고 운영하는 경우 있잖아요. 이걸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이라고 해요. 줄여서 외도민. 외도민? 들어본 것 같아요. 네.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어떤 형태로 하든 간에 처음부터 합법적인 시스템을 딱 갖추는 거. 이게 진짜 중요하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합법적으로. 네. 많은 분들이 막상 시작하려고 하면 이 법적인 문제나 세부적인 운영 절차 이런 거 앞에서 되게 혼란스러워 하시거든요. 그쵸. 뭐부터 해야 할지 모르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딱 이해하고 준비하는 게 성공의 첫걸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이 지점에서 아주 명확한 세 가지 길을 제시하고 있더라고요. 첫 번째가 방금 말씀하신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 외도민으로 정식 사업자 등록을 하는 방식, 이거죠? 네, 그게 가장 기본적이고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하는 방법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는 실증 특례 적용을 받는 모델이라고 하네요. 이건 특정 규제를 일정 기간 동안 면제받거나 유예받는 그런 조건으로 운영하는 방식인 거죠? 맞습니다. 이게 일종의 시범 운영 허가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쉬울 것 같아요. 새로운 산업 모델이 나왔는데 기존 법이랑 좀 안 맞을 때 특정 조건 하에서 규제를 잠시 풀어주는 제도죠. 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전대차 허용형 모델. 이건 내가 건물을 갖고 있지 않아도 건물주한테 동의를 얻어서 내가 빌린 공간을 다시 숙박객한테 빌려주는 방식? 그러니까 서브리스 계약으로 운영하는 걸 말하는군요. 네, 맞아요. 이 세 가지 모델을 정확하게 구분하고 각각의 특징이나 필요한 조건들 이런 걸 이해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네. 특히 좀 주목해야 할 부분이 아까 두 번째로 말씀하신 규제 샌드박스, 즉 실증 특례 모델인데요. 이게 왜냐면 잠재력 때문이에요. 잠재력이요? 어떤... 자료에 따르면 지금 이 실증 특례 모델은 대부분 1년 중에 운영할 수 있는 날짜에 제한이 걸려 있어요. 예를 들어서 1년에 180일만 운용해라 이렇게 허가된 경우가 많거든요. 1년 내내가 아니라? 네,
그렇게 되면 아무리 뭐 한 달 매출이 1,000만 원씩 잘 나와도 연간 총 매출이 6천만 원, 이 수준에서 딱 막혀버리는 거죠. 아, 운영일수 제한 때문에 매출 상한선이 딱 생기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진짜 흥미로운 지점이 뭐냐면 이 실증 특례가 앞으로 합법 365 모델로 바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런 분석을 내놓고 있다는 거예요. 합법 365요? 1년 내내? 네. 만약에 이게 진짜 현실이 돼서 1년 365일 내내 합법적으로 운영이 가능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단순 계산만 해봐도 연매출이 기존 6천만 원에서 1억 2천만 원까지 거의 2배로 낄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는 거죠. 와, 2배요? 네. 이건 그냥 운영 방식이 좀 바뀌는 정도가 아니라 사업의 수익성 자체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잠재력인 거죠. 그래서 이 규제가 어떻게 변하는지 계속 지켜봐야 한다는 겁니다. 와, 연매출이 2배라니. 이건 진짜 뭐랄까 게임 체인저가 될 수도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외도민 등록은 안정적인 정식 루트. 그렇죠. 꾸준하죠. 그리고 실장 특례는 지금은 좀 제약이 있지만 미래에 확 터질 수 있는 잠재적 기회.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전대차 허용형은 건물주와의 관계가 핵심. 이런 거군요. 네. 그리고 이 세 가지 방식 모두 결국엔 지자체에 정식으로 등록하거나 특례 적용을 받는 거니까 뭐 세금 문제라든지 아니면 불법 운영하다 걸릴 리스크 이런 거 없이 안정적으로 사업할 수 있다. 이게 공통적인 장점이겠네요? 정확합니다.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운영된다는 것. 이게 이 사업 모델들의 가장 큰 가치이자 매력 포인트죠. 하지만 뭐 좋은 점만 있겠습니까? 그렇죠. 어려운 점도 있겠죠. 네. 자료에서도 계속 지적하듯이 어떤 모델을 선택하든 간에 공통적으로 부딪히는 가장 현실적이고 큰 어려움. 그게 바로 운영 가능한 매물을 찾는 겁니다. 아, 매물 찾기. 네. 그냥 빈방 찾는 게 아니에요.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조건들. 예를 들어 뭐 주택 종류라든지 면적, 시설 기준 같은 거요. 이런 걸 다 갖추고 또 최종적으로 운영 허가까지 받아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보하는 거. 이게 이 사업의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첫 번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관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무리 좋은 사업 모델이 있고 법적 근거가 있어도 그걸 실제로 실행할 장소, 이걸 구하는 게 제일 어렵다는 말씀이시네요. 아, 현실적인 문제네요. 네, 정말 현실이죠. 자, 그럼 합법 모델 세 가지를 알았으니 이제 실제 창업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좀 봐야겠습니다. 이 과정이 뭐 생각보다는 복잡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5단계로 딱 요약해서 설명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 단계가 바로 그 방금 말씀하신 공간 선정이네요. 네, 그렇죠. 여기가 이제 공유 숙박 운영이 가능한 구조인지 법정 요건은 맞는지 이런 걸 꼼꼼하게 확인하는 단계인데 여기가 제일 어렵다고들 한다면서요? 네, 자료에서도 뭐 창업 노력의 90% 이상이 여기에 들어간다 이렇게 언급할 정도로 가장 공을 들여야 하고 또 가장 많이 실패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첫 단추니까요. 아, 90%. 정말 그렇겠네요. 이 첫 단추를 잘 깨고 나면 두 번째 단계는 임대 또는 전대차 협의. 네, 건물주 만나서 구체적인 법적 조건들 확인하고 계약해야 하는데 이때 반드시 운영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하네요. 그게 핵심이죠. 세 번째는 숙박사업 등록 또는 특례 신청. 앞서 본 그 세 가지 합법 모델 중에서 나한테 맞는 방식으로 관할 지자체, 뭐 시군구청 같은 데다가 정식으로 등록하거나 교제 샌드박스 특례를 신청하는 절차고요. 네, 이 등록이나 신청 단계에서 필요한 서류나 자격 요건들이 모델마다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미리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뭐 예를 들면 소방 안전시설 완비 증명서 이런 거 요구되기도 하고요. 아, 그런 것까지. 네 번째 단계는 리스팅 등록 및 인테리어 세팅. 이제 합법적인 자격을 갖췄으니까 에어비앤비 같은 플랫폼에 내 숙소를 좀 매력적으로 보이게 글이랑 사진 올리고 리스팅. 손님들이 와서 편안하게 지낼 수 있게 내부를 꾸미는 거죠. 그렇죠. 이제 손님 맞을 준비. 마지막 다섯 번째 단계는 운영 자동화 시스템 구축이라고 되어 있네요. 예약 관리 효율적으로 하고 뭐 비대면 체크인 체크아웃 가능하게 하고 청소업체 연결하고 또 주변 경쟁 숙소나 계절 같은 거 봐서 가격도 좀 탄력적으로 관리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최대한 좀 편하게 자동화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걸 말하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5단계 중에서 근데 실무적으로 정말 조심해야 할 부분을 하나 꼽으라면 저는 그 두 번째 단계,
임대차나 전대차 협의를 좀 강조하고 싶어요. 아, 두 번째 단계요. 건물주랑 협의하는 거. 네, 특히 그 전대차 허용형 모델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게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임대차 계약서 쓸 때 특약사항에다가 이걸 꼭 넣어야 하거든요.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 또는 공유숙박업 운영을 위한 전대차에 동의한다. 이 내용을 명시적으로요. 아, 그냥 동의가 아니라 계약서에 딱 명시를 해야 되는군요. 그렇죠. 그리고 이걸 넣으려면 반드시 건물주, 즉 임대인의 명확한 서면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필수예요. 그냥 말로만 아유 괜찮아요 하세요. 이런 구두 동의만으로는 법적 효력이 좀 부족하고 나중에 문제 생길 수 있어요. 네네. 반드시 계약서에 딱 박혀 있어야 합니다. 이 동의가 없으면 전대차 자체가 불가능하니까 사실상 사업 시작이 안 되는 거죠. 아, 따라서 처음부터 건물주가 이런 공유 숙박 운영에 좀 긍정적이거나 아니면 내가 잘 설득해서 동의를 얻을 가능성이 높은 그런 부동산 매물 자체를 찾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 창업 성공의 숨겨진 핵심 열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냥 건물주 동의가 필요하다. 이걸 넘어서 서면으로 명시된 동의가 계약서에 들어가야 한다. 아, 이 디테일이 진짜 중요하겠네요. 동의 없이는 아예 시작도 못하는 거니까요. 그렇죠. 시작 자체가 안 되죠. 그럼 실제 시장 상황은 좀 어떤가요? 이런 매물들은 주로 어디에 있고 또 어떤 형태들이 있는지 궁금한데요. 언급된 지역들을 보면 서울 같은 경우는 강남, 신사, 홍대, 이태원, 그리고 잠실, 건대 입구, 성수동 이런 곳들이 주요 지역으로 꼽히네요. 네, 아무래도 핫플레이스들이죠. 그렇죠. 이런 곳들이 아무래도 공유 숙박에 대한 내국인 수요도 많고 외국인 관광객 수요도 다 높으니까 수익 안정성 면에서 유리하다 이런 분석이네요. 유동인구 많고 놀거나 볼 거 많은 곳들이 확실히 좀 경쟁력이 있겠죠. 네, 입지는 당연히 중요합니다. 안정적인 수요가 있어야 계속 운영이 가능하니까요. 근데 이런 주요 지역 말고도 좀 의외의 장소에서 성공하는 사례들도 있다고 하니까 너무 지역에만 얽매일 필요는 없다. 이런 뉘앙스도 좀 읽히긴 합니다. 아, 그렇군요. 매물의 형태도 생각보다 꽤 다양하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보증금 한 300에서 500만 원, 그 정도의 월세 한 30에서 50만 원 수준의 비교적 작은 이런 소규모 공간부터 시작해서 방 3개짜리 신축 빌라나 전체를 쓰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엘리베이터 있는 5층짜리 건물을 아예 통으로 빌려서 운영하는 사례까지 범위가 꽤 넓다고 해요. 네, 규모가 다양하죠. 근데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포인트가 나와요. 아까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지만 건물주 동의 받는 게 워낙 어렵고 또 만약에 공동주택이면 다른 입주민들 동의까지 받아야 할 수도 있잖아요. 아, 그렇죠. 그것도 큰 문제죠. 네, 이 허들이 너무 높다 보니까 아예 기존에 합법적으로 운영 허가를 받고 잘 운영되고 있던 에어비앤비 사업체 자체를 권리금을 주고 인수하는 경우가 점점 늘고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 권리금 현상, 이게 현재 에어비앤비 창업 시장의 수요와 공급 상황, 그리고 그 진입 장벽의 현실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어요. 아, 권리금이요? 네. 왜냐하면 합법적으로 운영 허가를 받았다는 그 사실 자체, 그리고 이미 손님 받을 수 있게 인테리어나 운영 시스템까지 다 갖춰져 있다는 거, 이게 그 자체로 상당한 희소 가치를 가지는 거거든요. 이미 어려운 걸 다 해놨으니까? 그렇죠. 그 어려운 매물 확보 단계, 인허가 단계, 이건 이미 통과한 상태니까요. 그래서 여기에 일종의 프리미엄, 즉 권리금이 붙는 거죠. 그렇군요. 자료에 나온 실제 사례들을 보면 이 권리금 액수도 꽤 다양해요. 어떤 경우에는 사업체 잘 넘기면서 5천만 원 권리금 받은 사례도 있고요. 또 다른 경우는 사업을 좀 급하게 정리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원래 한 4천만 원 정도 생각했던 권리금을 700만 원까지 확 낮춰서 빠르게 거래한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와, 5천만 원에서 700만 원이라니. 그 차이가 엄청 크네요. 이건 거의 협상하기 나름이라는 건가요? 네, 어느 정도는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통상적으로는 한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대, 이 정도 권리금이 형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고는 해요. 하지만 이게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고요. 네. 넘기는 사람, 인수하는 사람의 각자 상황이나 매물의 상태, 그리고 협상 능력 이런 거에 따라서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심지어 경우에 따라서는 그냥 처음에 인테리어나 집기 사는 데 들어간 비용 정도만 받고 사실상 권리금 없이 넘기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까요. 시장 상황은 굉장히 유동적이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권리금이라는 게 새로 시작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초기 투자 비용을 높이는 좀 부담스러운 존재일 수도 있지만 또 반대로 생각하면 나중에 내가 사업을 그만두거나 다른 곳으로 옮길 때 그동안 투자한 걸 회수할 수 있는 일종의 자산 가치가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의미로도 볼 수 있겠네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초기 비용 부담이 될 수도 있지만 잘 운영된 사업체는 그 자체로 가치를 인정받아서 권리금 받고 나갈 수 있는 일종의 출구 전략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네. 결국 조언하는 것처럼 합법적으로 운영 가능한 매물을 찾으려면요. 정말 최대한 많은 채널, 뭐 부동산이든 온라인 커뮤니티든 지인이든 다 동원해서 정보를 얻고 접촉해봐야 한다는 겁니다. 발품을 팔아야 하는군요. 그렇죠. 그리고 조건이 맞는 곳을 찾았다면 그게 건물주든 기존 운영자, 양도인이든 적극적으로 만나서 상황을 조율하고 협상하려는 끈기 그리고 노력, 이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거죠. 발품과 협상력, 이 두 가지가 핵심 역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쭉 깊이 파고들어 보니까요. 한국에서 에어비앤비 창업이라는 게 이제 더 이상 그냥 남는 방 빌려주고 용돈 버는 그런 부업 수준이 아니구나. 외국인 관광도시 민박업이나 관련 규제 특례 같은 아주 명확한 법적 근거를 가지고 운영되는 정식 사업 모델로 확실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구나. 이걸 알 수 있었습니다. 네, 제도권 안으로 들어온 거죠. 그렇죠. 핵심은 세 가지 합법적인 운영 모델, 외도민 등록형, 실증 특례 적용형, 전대차 허용형. 이 중에서 나한테 맞는 길을 잘 선택하고 그에 따른 5단계 창업 절차를 이해하는 것. 이게 기본인데 하지만 그 과정에서 가장 넘기 어려운 현실적인 허들. 바로 운영 가능한 매물 확보와 특히 건물주의 서면 동의. 이 과제를 성공적으로 풀어내는 게 사업의 성패를 가르는 결정적인 열쇠다. 이 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네요. 네,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죠. 이 어려운 과정을 잘 헤쳐나가기만 한다면 뭐 꾸준한 현금 흐름 창출이라는 경제적인 이득은 물론이고 한국을 찾아오는 전 세계 여행객들한테 아주 멋진 추억 또 특별한 경험을 선물하는 그런 의미 있는 호스트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가능성까지 엿볼 수 있었습니다. 네, 오늘 살펴본 자료들이 합법적인 에어비앤비 창업의 구조부터 절차, 또 시장의 현실적인 어려움, 그리고 그 안에 숨어있는 기회까지 아주 다각도로 잘 보여줬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러분께서 이 내용을 바탕으로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볼 만한 질문은 이거인 것 같아요. 네, 뭘까요? 만약 여러분이 그 어렵다는 매물 확보와 인허가 관문을 성공적으로 통과해서 에어비앤비 운영을 시작하게 된다면 단순히 법 잘 지키는 합법 숙소 이걸 넘어서 여러분의 숙소를 찾는 여행객들에게 어떤 차별화된 가치, 어떤 특별한 경험을 줄 수 있을까? 이 질문이요. 아, 차별화. 네. 앞으로 경쟁은 분명 더 심해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게 되면 단순히 그냥 깨끗하고 편리한 물리적인 공간 제공, 이것만으로는 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만의 독특한 스토리텔링이라든지, 뭐 지역 문화와 연결시킨다든지, 아니면 아주 세심한 개인 맞춤 서비스 같은 거, 이런 무형의 가치가 중요한 경쟁력이 될 거라는 거죠. 나만의 색깔이 중요해지겠네요. 그렇죠. 마지막 부분에 언급된 예를 들면 뭐 매물 정보 공유 채널이나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 이런 곳들이 이런 고민을 함께 나누고 또 추가적인 정보를 얻는데 좋은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에어비앤비 창업 여정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유튜브 고정 댓글 링크로 들어가셔서 에어비앤비 여행 숙박업으로 돈 벌기 노하우 클릭 들어가 보신다면 더욱 정확하고 무료로 매물 찾는 방법도 공유받고 안내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유튜브 채널 내 집을 찾아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신다면 본업 이외에 추가적인 부수입 1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는 충분히 챙겨가실 수 있답니다. 지금 바로 함께 경험해보세요.